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당신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밀어두고 있진 않았나요? 다툼 끝에 습관처럼 내뱉던 미안해 라는 말. 하지만 정작 무엇이 미안한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순간들. 용기 내어 꺼낸 나도 힘들어 라는 한마디가 되려 비교와 외면으로 돌아왔던 기억.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나를 지워가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릅니다. 이 책은 묻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작아져야 했을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답을 건넵니다. 이제는 관계의 중심에서 나를 놓아도 된다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놓쳐버린 마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느라 잊어버린 나 자신, 그 모든 감정들을 다시 꺼내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기다릴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 문장이 마음에 작은 파동을 남겼다면 이 낭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관계를 변화시킬 힘은 나에게 있다. 2014년 6월 2일, 내 삶은 산산조각 났다. 얼마 전 말기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고, 나는 세 번째 유산을 했던 그날, 남편이 나를 떠났다. 그는 내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다. 처음에 문자가 왔을 때 나는 걔를 데리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이미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아이가 유산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도 남편에게서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떠나려 한다는 걸 직감한 나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마침내 문자가 온 건 오후 5시쯤이었고 그가 남긴 말은 며칠간 부모님 댁에서 지낼게가 전부였다.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남편이 내 전화를 피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20분간의 통화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될 만하다. 그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우린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뭐? 지금 무슨 헛소리라고 있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온다니? 우리 아기가 잘못돼서 나는 이렇게 피를 쏟고 있는데 당신은 집을 나가겠다고? 전화기를 붙잡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가 줄곧 힘겨운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그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조금은 느끼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괴로운 결혼 생활이 그만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떠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람 없이 산다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다. 이후 남편은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6월 2일, 그때까지 내가 알던 삶이 끝난 날이자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한 날이다. 이후 깨닫게 된 진실은 아주 뜻밖이었다. 그건 운이나 우주의 섭리, 나이, 심지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도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 대신 나 자신과 맺는 관계가 전부였다.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따라서 누군가의 허물 없이 가깝고 친밀하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관계를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불안형 애착이든 회피형 애착이든 어떤 다른 어려움을 품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분명히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망한 것도 아니고 평생 혼자 살거나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볼 운명도 아니다. 자신과의 과거나 애착 유형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바탕이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충분히 성숙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12년간 요가 수련을 했고 가르친 기간도 8년이나 됐다. 그동안 몇 명의 남자를 만났고 그 중에는 관계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처참하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잘 정리하고 극복했다고 믿었다.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는 여전히 가시 같은 게 남아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라 여기고 그냥 적응한 채 살고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먼저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을 만나 사귀고 나한테 잘해준다는 확신이 들 때 결혼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의 반려자가 될 거야 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2년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며 내가 지적이고 다정한 요가 강사이자 심리치료 경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몸과 마음에 관해 오래 연구해 왔음에도 내게는 중요한 맹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전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의 감정, 신념, 두려움, 행동, 그 모든 걸 포함하는 나 자신을 탐구하는데 깊이 몰두하게 되었다. 내 관계의 청사진에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었다. 내가 나와 맺는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타인과 잘 지내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운 뼈아픈 교훈은 자기 성찰과 내면 들여다보기를 게을리하면 어떤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이건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관계 코칭.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다. 관계 코치가 되는 인생의 행로는 뜻밖에도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요가 스튜디오 중 한 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룹 레슨과 개인 레슨은 물론 커플이나 가족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아픈 곳을 돌봤다.
수강생 중에는 어깨가 아픈 사람도 있었고 허리 통증이 있거나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더불어 정서적 아픔은 거의 누구에게나 있었기에 그런 부분까지 어루만지려고 노력했다. 수업 시간에 나는 몸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창일 뿐 아니라 몸을 통해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가르쳤다. 특히 커플에게 요가를 가르치며 많은 걸 깨달았다. 수업을 시작하고 10여 분이 지나도록 긴장을 풀지 못하는 커플들을 자주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척 산만하게 움직였다. 때로는 내 앞에서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나란히 누워 사바사나라고 부르는 마지막 자세를 취했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휴식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자신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나는 요가를 통해 배웠다. 예전에 나도 전 남편과 커플 상담을 받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무너진 관계 속에서 각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커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요가를 가르치던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 코칭을 시작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며 쌓은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신체 감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 상태는 몸에 반영된다. 또한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거나 활성화하는 수단이라는 사실도 안다. 누군가 숨을 참고 있다면 전화기 넘어라 해도 금세 알아차린다. 이를 악물거나 갈고 있을 때 상대의 긴장을 읽을 수 있다. 굳은 몸은 곧 굳은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곧 굳은 몸을 의미한다. 몸의 긴장은 일종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신호다. 긴장은 우리가 통제력을 잃거나 불안하다고 느낄 때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칭을 받는 사람들에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때로는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드세요. 긴장부터 풀어볼게요 라고 제안할 때도 있다. 그런 사소한 동작으로 몸의 상태를 바꿔주면 감정 상태도 달라진다. 혹은 분위기가 밝아지도록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긴장을 해소하는데 웃음만한 게 없어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특정한 움직임이나 호흡법을 활용해 사람들이 자신을 더 강하다고 느끼고 명료하게 사고하며 정서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은 나를 더 특별한 관계 코치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척 신성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훌륭한 요가 스승님들을 만났고 내 삶을 바꾸도록 돕고 지금까지도 더 심도 있는 코칭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멘토들과 인연을 맺었다. 준비된 사람 앞에 스승도 나타난다고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될 기회를 얻은 셈이니 큰 행운이자 영광이다. 당신이 성숙한 관계를 맺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힘껏 이끌어 보려 한다. 사랑에 관해 당신이 알아야 할 9가지 진실. 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각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탐구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사랑과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내면 탐구란 무엇일까? 그건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누구나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훌륭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기술이다. 우리는 연애 상대를 고르는 법이나 겁먹고 당황했을 때,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조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다. 또한 관계란 우리 신경계를 지지해 주는 것이어야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배우지 못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마주하고 실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킨다는 건 그런 의미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목표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겁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고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알아차림이 핵심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제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줄줄 깨고 있어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여전히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당신이 혼자든 최근에 이별의 아픔을 겪었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든 상관없다.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도 혹은 연애 경험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분명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앞으로 책에서 다룰 인생을 바꾸는 사랑과 관계에 관한 9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진실 하나.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한다. 진실 둘. 마음은 전쟁터다. 진실 셋. 욕망과 사랑은 다르다. 진실 넷.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진실 다섯. 목소리를 내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실 여섯. 최선의 내가 되어야 한다. 진실 일곱. 상대가 나를 사랑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진실 여덟.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진실 아홉. 부모와의 관계를 치유해야 한다. 이 진실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장마다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내가 코칭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다. 나를 찾아온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었지만 이 메시지들은 성별이나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자기인식을 깨우는 질문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두었다. 직접 겪은 변화와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수천 건의 코칭 경험으로 바탕으로 나는 이 9가지 진실에 도달했다. 어떤 진실은 다른 것보다 유독 더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각각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빛을 비춰줄 거라 확신한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줄곧 불만과 무력함을 느끼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게 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힘을 찾아주기 위해서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지난 관계에 휘둘리는 대신 현재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실망은 사실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로막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 특정한 행동 패턴, 신념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알게 된다.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를 변화시킬 힘을 얻을 수 있다. 연인 관계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치유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어찌할 줄 모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상태에서 마침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된다. 과거에 맺었던 모든 관계의 공통 요소가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의 인생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이유가 매번 그 사람이 나를 속여서가 아니라 내가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이다. 진짜 문제는 괜찮은 사람은 이미 다 임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끌린다는 점이다. 좋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단지 상대가 회피적 성향을 지녀서가 아니라 내 불안감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때때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나 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다. 마음 한편에 응어리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다만 각자의 성숙도와 경험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도우려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다. 나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는 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앞으로 배우게 될 관계의 도구와 통찰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사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중요한 진실을 나는 책의 마지막 장까지 계속 상기시킬 생각이다. 사랑이 넘치는 건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가슴 설레는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이 할 일은 가능한 한 용기를 내어 최선의 내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키워나가고 싶은 사랑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스스로의 기대치를 넘어설 만큼 솔직하게 소통해야 하며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매력적인 상대 앞에서도 온전히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항상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안의 그림자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실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직면해야 한다. 성숙한 관계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를 요구한다.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서 지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상대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이 관계의 역학 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관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점검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관계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자기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케이스 스터디 1. 나는 왜 매번 거짓말쟁이들만 만날까? 정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37세의 성공한 여성 제니퍼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똑똑하고 매력이 있고 자립심도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만났던 남자들이 매번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했다. 제니퍼가 굳게 믿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남자는 전부 바람둥이라 믿을 수 없다. 둘째, 나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절실히 바랬다. 몇 년 동안 이런 상반된 생각이 충돌하다 보니 머릿속이 늘 혼란스러웠다.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 욕구는 종종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눌렀고 결국 제니퍼는 톤이라는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솔직하며 책임감도 있었다. 나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지만 제니퍼가 들려준 연애 초기의 세세한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상한 부분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을 때 문제는 토니가 아니라 제니퍼 쪽에서 나타났다. 제니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폭탄 같았다. 토니가 숨기는 게 전혀 없는데도 제니퍼는 집착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니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감정 상태가 이렇다 보니 현실 인식이 왜곡되었고 제니퍼는 토니의 친구 관계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정당화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자신이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혼자 머릿속으로 대본을 짜곤 했다. 주모로 상담하는 동안 제니퍼의 신경이 한껏 곤두서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어깨가 말려 올라갔고 턱 근육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오는 주말에 뭘 할지 묻는 문자에 아직도 토니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빨랐다. 제니퍼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불안감이 몰려와서 나까지 몸이 경직되는 기분이었다. 잠깐만요, 제니퍼. 이건 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당신 문제예요. 하지만 대답하는 제니퍼의 몸이 한층 더 뻣뻣하게 굳었다. 지금 제니퍼는 이 관계를 심각하게 망치려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호흡을 해봐요. 나는 제니퍼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잘했어요. 이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어요. 경직됐던 제니퍼의 몸이 누그러지는 걸 보니 내 신경도 한결 편안해졌다. 자, 그럼 종이랑 펜을 꺼내봐요. 이어진 1시간 동안 나는 제니퍼에게 그동안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들에게서 보고도 그냥 무시했던 경고 신호를 모조리 적어보라고 말했다. 말할 것도 없이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제니퍼는 알코올 중독, 예전에도 바람 피운 적이 있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음, 직장을 쉽게 그만둠 같은 내용들을 적었고 이런 위험 징후는 모두 사귀기 시작하고 2,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나타났다고 했다. 중요한 건 남자들이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당신이 자꾸 골랐다는 거죠.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번 끌렸으니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엇나간 관계에서 당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써볼까요? 제니퍼는 술을 잔뜩 마시고 싸움을 걸었던 일부터 상대를 교묘하게 속인 경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던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던 일, 원하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태도까지 자신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키워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상담이 끝날 때쯤에 종이가 빈틈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당연히 다음 단계에서 제니퍼가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봐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녀가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만 했다. 남 탓을 멈추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제니퍼는 자신이 바라는 관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 책임감 없이 맡기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니퍼는 자신이 적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더니 말했다. 와, 저 방금 뭔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상대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늘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나 봐요. 앞으로 제니퍼의 연애 경험을 바꿔놓을 귀중한 발견이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착각. 내가 11살 때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까다로운 아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당시 아동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획기적인 주제를 다뤘다며 호평을 받았고 벤저민 스포크 박사처럼 이 분야의 전설과도 같은 유명 저자들의 책과 나란히 서점에 진열되었다. 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2번이나 초대받았다. 한 번은 홍보 겸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 한 번은 오프라가 꼽은 믿을 만한 아동 심리 전문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출연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한 까다로운 아이란 누구였을까? 바로 나였다. 갓난아기였을 때 나는 온종일 울어댔고 수면 주기도 불규칙해서 제멋대로 자고 깼다. 걸음마를 뗀 후에는 끝없이 많은 규칙과 체계가 필요했고 특정한 소재의 천이 피부에 닿는 촉감을 싫어했으며 몇 달 동안 줄곧 점심에는 볼로냐 샌드위치, 저녁에는 미트소스 스파게티만 먹으며 지냈다. 또한 늘 짜증이 나 있었다. 반면 두 언니는 훨씬 차분한 기질을 지닌 정상적인 아이들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원에서 갑자기 성질을 내며 소리 지르고 우는지, 그때마다 왜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달래느라 혼이 쏙 빠지도록 고생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내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했고 나를 까다로운 아이라고 진단 내렸다. 아버지는 까다로운 아이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며 독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일관된 규칙을 세우고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하며 까다로운 아이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내가 재밌고 똑똑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며 장점도 있다고 썼다. 또한 내가 11살쯤 되자 사실상 까다로운 기질을 상당 부분 극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다면서 언젠가 독자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자라면서 까다로운 성향을 떨쳐냈지만 한 번 생긴 정체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내내 그런 식으로 불린 것도 모자라
성인이 된 후에도 내 이름을 알게 된 어른들이 어머, 나도 너희 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었어 라며 신나서 아는 체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냥 진리언이 아니라 까다로운 아이의 대명사였다. 그렇게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멋있지 않고 돈이 많지 않고 섹시하지 않고 이룬 게 없고 너그럽지 않고 재미있지 않다고 여긴다. 특히 상대와 비교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데이트도 몇 번 안 한 사이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부당하거나 버림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 매달리고, 거짓말하고, 기분을 맞춰주고, 회피하고, 소리치고, 울고, 마음을 닫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작전을 짜고, 뭔가를 조작하고, 스스로 고립시키기도 한다. 혹은 상대가 자신에게 실증을 느끼거나 사랑이 식었을 때 크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먼저 관계를 끝내기도 한다. 코칭을 진행하며 제니퍼는 결국 토니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토니를 좋아했고 그가 바람을 피우거나 제니퍼의 예전 연인들처럼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은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토니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제니퍼는 아니었다. 토니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가길 원했지만 제니퍼는 지금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전 관계와 달리 제니퍼는 아주 명료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이번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외로움이 두려워 맞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제니퍼는 이제 자신이 꼭 맞는 상대와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다. 처음으로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고 다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난생 처음 상대가 아닌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제니퍼가 애인을 찾는 데 집착하는 대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제니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정원을 가꾸었으며 가족과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었다면 이제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마음의 평화, 소통, 솔직한 태도라는 걸 발견했다. 제니퍼의 가장 큰 강점은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여 내면을 성찰했고 나에게 솔직한 건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놀랄 만큼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강점 덕분에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제니퍼가 했던 그 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린데도 좋아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거예요. 그동안은 가족, 일, 그리고 멋진 친구들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때 모든 남자가 자신을 속인다고 믿고 혼자인 걸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건 정말이지 엄청난 변화였다.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제니퍼는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신이 바라던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치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지닌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관계 속에서 치유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이 관계를 압도하고 규정하지 못하도록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자기 내면의 어려움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관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싶다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불안할 때 자신이 어떤 행동과 선택을 반복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케이스 스터디 2. 밀당하다 더 멀어진 사이. 떨어져 지내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면서 몇 달간 별거하자고 하더라고요. 줌 상담을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크리스티나는 벌써 훌쩍이고 있었다. 남편분이 별거를 원한 이유가 뭔가요? 내가 물었다. 그 사람 말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1년 넘게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계속 말했고요. 결혼 4년 차인 크리스티나는 남편 브래드가 별거를 요구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첫 상담은 딱히 한 것도 없이 그녀가 하소연하듯 쏟아내는 얘기를 들어주다 끝났다. 크리스티나는 눈물을 흘리며 브래드를 매섭게 비난했다. 그 사람은 회피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도무지 저와 소통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문제에 관해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매번 너무 바빠 그럴 시간이 없다며 변명만 늘어나요. 전 우리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크리스티나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이진 않았기에 하마터면 나는 이렇게 말할 뻔했다.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혼자 해요? 남편분 정말 못쓰겠네요. 말도 안 되는 변명 집어치우고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다행히 그러진 않았다. 코치로서 내담자의 말을 믿어주고 편들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편이 되어준다는 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지 그 사람 말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순간 내 멘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코칭받는 사람의 상황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투사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스스로 믿는 이야기를 항상 의심해야 하며 언제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되고 크리스티나가 느끼는 좌절감에도 공감했지만 내 안의 현명한 스승은 이 이야기에 분명 다른 뭔가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브래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심하진 않았지만 크리스티나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어긋난 관계에 크리스티나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점이 잘 안 풀렸는지 말해줄래요?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얘기가 잘 통해서 곧바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금세 사랑에 빠졌죠. 브래드와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원했고요. 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뭔가 특별했어요. 1년 반 뒤에 결혼했고 처음 2년 동안은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브래드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말을 끊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자주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당시 그 사람 회사 일이 정말 바빴거든요. 회사를 막 창업한 데다 원래도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서요. 남편의 꿈을 항상 응원하지만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일을 사랑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에게 관심을 듬뿍 받다가 예전 같지 않아지면 분명 속상한 기분이 들 거예요. 나는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그래서 짜증도 부리고 화도 많이 냈죠. 어떤 식으로요? 나는 모니터 앞으로 더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크리스티나가 짜증을 부리고 화낸 사실을 인정하자 관계 안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브래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하면 안 받았어요. 바빠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크리스티나는 쿠키를 몰래 먹다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질 않았어요. 뭐든 쉽게 넘어가려 하고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죠. 그런 행동을 보면 저는 더 화가 났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불만이 쌓이고 참다 참다 결국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크리스티나가 자기 행동을 자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 고맙고 감동스러운 일이었지만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평소 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파트너와 함께 상담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곤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브래드는 나와 단둘이 하는 상담도 셋이 하는 상담도 모두 거절했다. 심리치료나 관계 상담은 이미 해볼 만큼 해봤다며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할 때마다 효과가 없었다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리스티나가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고 원하는 변화를 직접 실천하도록 조언하면서 그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터놓고 얘기하기로 했다. 크리스티나, 그동안 브래드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상담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니 관계가 좋아지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몇 가지 행동을 바꿔야만 해요. 당신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실망스럽다 해도 건강한 관계 만들기에 전념하는 동안 우리 밀고 당기는 게임은 하지 않기로 해요. 대신 솔직하게 말해요. 그게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움직인다. 크리스티나와 브래드 사이의 문제는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고 두 사람의 관계가 모든 일의 최우선이길 바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가 자신을 예전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그때부터 불안감에 빠진다.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머리를 굴리며 필사적으로 애쓰게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럴 때 상대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일부러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표현을 억누른 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크리스티나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내가 관심 없는 척하고 일부러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튕기면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에게 더 신경 써주길 바랬다면 사실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매일 밤 옆에서 같이 잠들고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그 두려움을 안고 산 거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두려우면 엇나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브래드가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고 상처를 주거나 싸움을 거는 식으로는 절대 남편을 더 가까이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브래드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길 바래요. 그러려면 당신도 그의 말을 들어줘야 해요. 크리스티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남편분을 사랑하시죠? 내가 물었다. 네, 브래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요. 그녀는 훌쩍이며 대답했다. 그 어린 모습에 나까지 울컥해졌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크리스티나가 브래드에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다양한 소통 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크리스티나는 둘 사이의 모든 문제가 브래드의 바쁜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치는 성격 탓이라고만 믿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브래드는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담에서 크리스티나 역시 관계 단절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브래드도 크리스티나와 소통하려고 자주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느라 바빴다. 출장 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불평이나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나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 크리스티나가 자신을 방어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상황을 다르게 보려고 힘껏 노력하고 있었다. 관계 역학에서 자신과 파트너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저 힘든 일을 겪으며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이 있을 뿐, 둘 중 누구도 일방적인 가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크리스티나는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고, 브래드의 태도가 왜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쌀쌀맞게 브래드를 몰아세우며 불평했고 솔직하게 소통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자신의 욕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크리스티나는 상대의 욕구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브래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 안정감, 재미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30일 챌린지를 해보자고 크리스티나에게 제안했다. 챌린지 내용은 연애 초기를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으로 브래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티나가 여전히 그를 원하고 고맙게 여긴다는 사실을 브래드가 느끼도록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크리스티나가 자기 욕구를 다 포기하길 바라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가 브래드를 다르게 대했을 때 브래드도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변하려고 하는지 살폈다. 만약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크리스티나가 마음을 접을 수 있게 도와줘야 했다. 감사하게도 그럴 필요는 없었다.
바란대로 브래드는 더 이상 별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30일 챌린지 중 19일째가 되던 날 커플 상담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내 도움을 받으며 두 사람은 내면의 고통, 원망, 두려움에 대해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브래드가 주말 내내 일하느라 바쁠 때는 저녁에 따로 데이트 계획을 세워 크리스티나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노력했다. 챌린지가 끝날 무렵에는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말은 행복했지만 그 과정이 영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챌린지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크리스티나가 눈물을 보이며 불편하고 두렵다고 고백한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계속 비난할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되찾아 결혼 생활을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시킬지 선택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크리스티나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고 자신이 한 단계 나아갔음을 스스로 깨달았을 터였다. 그저 버림받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말이라는 건 확실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